2025년 3월 어느 날 중국 권력의 심장부가 그대로 흔들리는 장면이 전 세계로 송출됐습니다. 군부 핵심 장여우샤가 시진핑을 스쳐 지나가며 노골적으로 외면하는 듯한 순간, 최고 권력자를 향한 이 차가운 무시처럼 보이는 장면은 전 세계 정치, 군사 전문가들의 경보를 울렸죠. 그 직후 더 이상한 신호들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관영 언론에서 시진핑 이름이 눈에 띄게 사라지고, 공직자들에게는 3명 이상 술자리 금지 지침까지. 겉으론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는 권력 지도가 통째로 흔들리는 분위기. 한때 2028년 미국 추월을 외치던 중국은 지금 성장률은 2%대로 추락하고 젊은 세대의 탕핑 확산, 외국 기업의 탈출 러시까지 맞으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 시진핑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길을 걸어 권력을 구축했는지, 그리고 그 길이 어떻게 오늘의 균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그의 삶을 처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진핑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의 과거부터 봐야 합니다. 아버지 시중시는 마오쩌둥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건국 공신이자 부총리였어요. 시진핑은 태어날 때부터 태자당, 공산당 최상위 귀족 중에 귀족이었던 거죠. 베이징 명문학교 다니며 세상 부러울 게 없는 황금 같은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962년 운명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아버지 시중신이 관련된 소설이 문제가 돼서 권력 투쟁에 휘말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부총리 아들에서 반동분자 자식으로 전락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어제까지 누렸던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는 그 충격을요. 더 잔혹한 건 1966년 문화대혁명이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홍위병들이 시진핑네 집을 완전히 박살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때 시진핑의 이복 누나 시핀이 홍위병들의 잔인한 고문과 공개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비극적 선택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족이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걸 지켜봐야 했던 거죠. 16살 소년에게 떨어진 건 유배 명령이었습니다. 산시성 량자허 오지마을 벼룩 들끓는 토굴에서 7년을 견뎌야 했어요. 매일 걸음 나르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극한의 생활을 버텼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를 이 지경으로 만든 체제를 평생 증오했겠죠. 근데 시진핑은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험이 그의 이후 정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아요. 토굴에서 벼룩에 물리면서도 시진핑은 공산당의 입당 신청서를 10번이나 냈습니다. 10번 다 거절당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때려쳤을 텐데 말이죠. 11번째에야 겨우 입당을 성공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시진핑에게 권력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이념도 정의도 가족도 결국 권력 없이는 무력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을 거라는 분석이죠. 이 트라우마가 훗날 시진핑의 모든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976년 마오쩌둥이 죽고 덩샤오핑 시대가 열리면서 아버지가 복권됐고 시진핑도 다시 기회를 잡게 됩니다. 칭화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고위 인사의 비서로 들어가 인맥 쌓기를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시진핑의 전략적 처세가 나타나요. 1982년 편한 베이징 중앙 자리를 박차고 허베이성 정딩현이라는 시골로 자진해서 내려갑니다. 거기서 의도적인 이미지 연출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다른 태자당 출신들이 외제차 몰며 뽐낼 때 시진핑은 낡은 인민복 입고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나무 밑에서 농민들과 국수 먹으면서 나도 토굴에서 고생했다며 친근하게 행동했다는 증언이 많죠. 이 서민적 이미지 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저 사람 괜찮다고 생각했고 중앙의 원로들은 야망 없는 순한 인물이라고 착각하게 됐어요. 게다가 1987년에 당시 중국 최고 스타 가수 펑미위안과 결혼한 건 전략적으로 탁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혼 당시엔 시진핑보다 펑리위안이 훨씬 유명해서 펑리위안 남편으로 불렸지만 이 결혼으로 대중 인기와 군부 인맥을 동시에 얻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2007년 중국 공산당이 차기 지도자를 선정하는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카리스마 터지는 보시라이와 엘리트 코스 밟은 리커창이 격돌하고 있었죠. 파벌 전쟁이 극심해지자 원로들은 중간 카드를 찾았어요. 너무 강한 인물도 위험하고 너무 튀는 인물도 부담스럽다고 봤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시진핑이었어요.
어느 파벌에도 안 속하면서 30년간 조용히 지낸 무해한 인물로 보였던 거죠. 원로들은 시진핑이 조종하기 쉬울 거라고 착각하고 권력을 넘겨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 역사상 큰 오판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30년간 기다린 인물에게 권력을 준 꼴이 됐으니까요. 2012년 12월 최고 권력자가 되자마자 시진핑은 그동안의 온순한 모습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30년간 보여온 이미지와는 달랐던 거죠. 반부패 운동을 발동했어요. 큰 호랑이부터 작은 파리까지 다 잡겠다는 구호였습니다. 국민들은 열광했죠. 근데 칼날이 향한 곳은 정확했어요. 정치적 경쟁자들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먼저 보시라이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때 시진핑과 권력 다툰 카리스마 넘치는 경쟁자였죠. 그 다음은 공안 권력 쥔 저우 융캉이었어요. 전직 고위 인사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관례가 있으나 시진핑은 그런 불문율을 깬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정치적 반대 세력을 가차없이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군부 핵심인 휘차이허우, 거보슝까지 조사 대상이 됐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시진핑이 중국 권력의 당 정군 전체를 직접 손에 넣기 시작했다는 것. 중국 역사에서 전례 없는 권력 재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였죠. 어제까지 함께 회의하던 동료가 오늘 갑자기 부패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이 펼쳐지자 공산당 내부는 긴장 분위기로 변했다고 합니다. 시진핑에게 감히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증언이 많아요. 토굴에서 벼룩에 물리며 권력에 목말랐던 그 소년이 이제는 권력으로 모든 걸 통제하는 인물이 됐다는 분석이죠. 2018년 시진핑은 마침내 헌법까지 개정했습니다. 국가주석 연임 제한을 아예 삭제해버린 거죠.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해진 거예요. 2022년 3연임이 확정되던 날 주목할 만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전임 주석 후진타오가 회의 중에 퇴장하는 모습이 생중계됐어요. 시진핑을 후계자로 밀어준 바로 그 사람이 말이죠. 이 장면은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를 상징적인 순간으로 봤어요. 정치는 강력하게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어요. 시진핑의 통제 정책은 경제 영역까지 확대됐거든요. 2020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한 강연에서 중국 금융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솔직하게 문제점을 지적한 거죠. 그 후 마윈은 한동안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급변한 거예요. 엔트그룹 상장은 갑자기 무산됐고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마윈이 나타났을 때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관측이 많았어요. 중국 최고 갑부가 중국 혁신의 아이콘이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겁니다. 시진핑 정부는 공산당보다 영향력 큰 인물을 경계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재력이나 유명세와 관계없이요. 공동부유라는 명분으로 강력한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빅테크부터 사교육, 게임 산업까지 규제 대상이 됐어요. 청소년 게임 시간을 주당 몇 시간으로 제한하고 사교육 시장에도 대대적인 규제가 내려졌습니다. 그 여파로 관련 기업 주가가 90% 가까이 하락하면서 하루아침에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통제 강화는 결국 혁신과 창의성이 약화되는 흐름을 만들었죠. 결과적으로 혁신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많고 불안을 느낀 외국 자본은 중국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차이나 런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이었죠. 중국 GDP의 4분의 2를 차지하던 부동산 시장에 시진핑이 강력한 규제를 가했어요.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집은 거주용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명분이었죠. 정책 방향은 맞았을지 몰라도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비판이 나왔어요. 헝다그룹 같은 거대 건설사들이 연쇄적으로 위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아파트에 투자한 수천만 명의 사람들, 그들의 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어요. 2025년 지금 중국 일부 지역은 개발이 지연되며 유령도시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시진핑 정책이 남긴 과제라는 평가가 나오죠. 경제가 휘청거리니까 사회 분위기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진핑 정부는 이를 강력한 통제로 관리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전역을 덮고 있는 건 수억 대의 CCTV와 안면 인식 기술입니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법 위반이나 채무 불이행만으로도 이동이나 금융이 막히는 제도가 작동하고 있죠. 전 국민 통제는 아니지만
감시의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더 강경한 외교 노선을 보였어요. 홍콩 문제, 대만 압박,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으로 국제사회와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서방의 견제가 강화됐고 고율 관세와 기술 제재로 중국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분석이 많아요. 2023년 시진핑의 권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로켓군 관련 기밀 정보가 유출된 거예요. 미국이 중국 로켓군 기지 위치와 지휘관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버렸습니다. 내부 정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1급 기밀이었죠. 시진핑은 강하게 대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 보안을 강화하기 시작한 거죠. 로켓군 사령관 리위차오, 국방부장 리상푸가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묘한 문제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전부 장여우샤 라인과 연결된 인물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장여우샤가 누구냐면 시진핑이 가장 신뢰하던 측근이었어요. 두 사람 아버지가 과거 함께 전투에 참여한 전우였고 군대 경력 없는 시진핑을 대신해 군부를 관리해준 핵심 인물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시진핑이 장여우샤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의심이 커진 것으로 보여요. 권력 안정성에 대한 우려였죠. 토굴에서 벼룩에 물리던 그 16살 소년의 경험이 다시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해석이죠. 장여우샤는 위기감을 느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30년간 쌓은 신뢰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이었다는 분석이에요. 위기를 느낀 장여우샤가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 흥미로운 인사 이동이 포착됐어요. 시진핑 측근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를 장여우샤 계열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우리가 처음 본 그 화제의 장면이 나온 거예요. 장여우샤가 시진핑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지금 베이징에서는 여러 분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입지가 약화됐다는 관측, 밀려났던 인물들이 장여우샤와 연대하고 있다는 분석. 인민일보에서 시진핑 이름 노출 빈도가 줄었고 공직자들한테 3명 이상 모여 술 마시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나왔죠. 내부 역학관계를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입니다. 어린 시절 토굴에서 벼룩에 물리며 고생했던 소년, 가족이 산산이 부서지는 걸 지켜봐야 했던 그 소년이 중국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권력을 지키려는 노력이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많은 정치적 갈등을 만들었고 경제에 어려움을 줬으며 이제는 가장 믿었던 측근과도 관계가 틀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권력 안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권력을 더 집중시켰는데 그게 오히려 불안정 요소가 됐다는 평가죠. 토굴에서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뭐였을까요? 권력의 중요성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권력이 시진핑을 완전히 안정시키고 있나요? 오히려 그 권력에 대한 집착이 시진핑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과거 덩샤오핑은 경고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훗날 패권주의를 추구한다면 세계가 함께 막아야 한다고요. 지금 시진핑의 중국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조용히 성장하던 중국이 이제는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중국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앞으로 중국 정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장여우샤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아니면 완전히 예상 못한 전개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모든 정치적 변화의 영향은 결국 14억 중국 국민이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시진핑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중국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국의 변화가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의 예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시진핑의 73년 파란만장한 인생과 그로 인한 중국의 변화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봤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